보시고 한참 막 돌리실 시간인데 그래도 한번 시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무더빙 유니온이라는 단체의 최지희라고 합니다. 무더빙 유니온이 또 하나의 문제 참여자로 들어가 계시니까 소개는 해주시겠죠? 네. 그런 것도 세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동그랗게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께 앞으로 같이 와달라 부탁드리면 되게 싫어하시겠죠? 스스로 욕하지 마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주거복지의 새로운 세대 개념,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라는 이름으로요 한 꼭지를 구성하게 되었고 어디에서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쭉 해왔던 주제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주거복지 컨퍼런스라는 자리에서는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좀 흔치 않았던 기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착각지대라는 이름으로 있는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본격적인 패러다임 전환으로 들어와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쟁쟁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테이블이 이렇게 배치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는요. 여기 이제 발제로 토론으로 참여해주시는 8분 말고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참여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를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여기는 총 8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하나 양해의 말씀으로 장애인권 발바닥행동 김재환 선생님께서는 개인적 사정으로는 참여를 하지 못하셔서 그 순서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가름을 하고요. 순서대로 쭉 한 4, 5분 정도씩 말씀을 해주시는 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좀 논의를 이어가보면 좋겠거든요. 그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서는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지점들을 손으로 던져주셔도 좋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이어지거나 또 이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엄청 엄밀한 학술적 어떤 논의라던가 하나의 결과물을 짜잔하고 제출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우리의 상황들을 공유하는 자리로 일단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순서로 김순남 가족구성권 연구소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제가 마이크가 무슨 마이크 하나가 저희 안 되나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여러 단위에서 어떤 소수적 관점, 어떤 차이를 가진 삶을 또 이 사회에 살아가는 여러 단위가 이 주부라고 하는 이슈로 좀 만나게 되는 것 자체가 좀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멋진 기회를 주신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제 왜 이제 가족 구성권 연구소에서 이 가족 구성권이 뭐냐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랬을 때 이 가족 구성권 자체가 어떻게 주거라고 하는 거와 중요하게 교차점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구성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누구나 이제 우리 사회 개인이 누구나 어떤 자신이 원하는 가족이나 어떤 공동체를 맺을 권리가 있고, 그러한 어떤 가족 상황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자체가 이제 가족 구성권이라고 하는 걸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누구랑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나의 존엄과 나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권리의 하나의 진영으로 이제 운동을 할 때, 그럼 내가 누구랑 어떻게 관계 맺을 거라는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이제 문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구랑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정주성으로서의 주거의 문제가 상당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족구성권 연구소 초기부터 이 주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들을 같이 이제 진행해오던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제목에서 보면은 이 세대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세대라고 하는 자체는 간략하게 하면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주거 정책에서 말하는 세대를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면은 하나는 되게 연령적인 어떤 세대 방식을 구분하는 거. 그래서 청년 세대 자체를 39세까지만 청년 정책, 나머지는 못하라고
어떤 세대를 되게 어떤 분절적으로 어떤 생애 과정의 어떤 유동성이라든지 어떤 연결성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연령적인 코트 중심으로 세대를 구분하는 이런 어떤 방식의 이제 하나의 문제가 있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가족 구성구 연구소에서 주목하는 주거와 연결된 세대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만큼 그 주거 정책에서 세대 자체가 기존의 가족의 정상성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되면서 세대가 작동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이제 주민등록증의 어떤 세대는 자기가 살고 있는 사람의 어떤 세대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주거 정책에서 그 세대가 주거 정책의 혜택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정책에서의 세대는 철저하게 혈연 중심으로 어떤 직계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상상되면서 이 주거 정책과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가족을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이 규범이 상당히 많이 밀접하게 세대와 연결된다. 그래서 주민등록 세대와 주거 정책의 세대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 가족 구성권과 주거권 자체가 어떻게 차별이 이제 연결되는가를 이제 첫 번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 관계를 맺을 권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정주할 권리, 주거의 문제가 이제 교차되는 부분이 있고, 또 마지막 주요한 권리는 우리가 함께 살고 또 어떤 곳에서 살고 헤어질 때, 그것이 죽음이든지 해소일 때 해소할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작동할 때 실질적으로 이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함께 살고 있을 때 살고 있던 당사자가 죽음의 순간에 그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 자체는 실장의 배우자라든지 직계를 쪽으로 이루어지는 방식들, 그 다음에 다른 비현 공동체 자체가 그 주거를 함께 살고 있지만 해소될 때 전혀 법적으로 어떤 보호가 되지 않는 그 삶이 사라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관계를 맺을 권리,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정주할 권리뿐만 아니라 해소할 권리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상상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친밀적인 공동체의 어떤 이런 연결적인 점을 우리가 조금 더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점에서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히 이제 굉장히 되게 관계성에 대한 어떤 다변화뿐만 아니라 주거의 방식도 다변화, 1인으로 살든 함께 누구랑 살든, 그 다음에 해소의 과정에서도 더 이상 이전처럼 이혼하고 해소하는 이런 방식의 프레임들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소가 이제 이루어지는 이 시점은 특정하게 그 기존의 정상가족 외곽에서의 삶들만이 아니라 이미 정상가족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변동이 일어나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계속 나오는 게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고 여성정책연구도 마찬가지고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더라도 동의하겠다는 비율이 20대는 85% 이런 현상들. 그다음에 이제 본인과 혈연과 무관하게 어떤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런 패러다임의 어떤 변동. 그다음에 어떤 이 핵가족과 원가족 내부에서의 굉장히 많은 가족 위기를 경험하는, 그래서 그 가족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소속감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가족 위기를 경험하는 비율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통계 자체를 봤을 때,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정상가족이 있고 그 정상가족의 기반에서 주거가 작동했고 나머지들은 저기 이제 보호받아야 될 저 취약들 어떤 대상들이 아니라 이미 이제 핵가족 내부에서의 상상되는 어떤 정상성 자체가 이미 내부의 어떤 변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주거라든지 그다음에 해소의 방식이라든지 이 가족의 의미 자체를 어떤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께 이제 며칠 전에도 저희가 이제 사회적 가족이라고 하는 걸로 토론회를 개최했지만은 이 서울시에서도 이제 2016년도에 이제 1인 가구 조례를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했지만 주거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상상되는 이 주거 정책의 모델은 이제 본인 아니면은 1인 가구 이런 어떤 부분, 아니면 한부모 가족 이런 어떤 프레임들인데, 저는 살짝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부모 가족 주거 정책을 펴는데 근본적으로 도대체 그 한부모는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비혼 동거의 한부모도 꽤 많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비혼 동거 속에서 아이를 만약에 자기 한부모 가족일 때, 그러면 한부모 가족 지원의 정책을 받기 위해서 나는 비혼 동거임을 숨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되는 되게 이 주거 정책에서 이미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관계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 너무나 일단 인구 집단은 어떤 이미 국가와 정책이 상상되는 형태적으로 한부모 가족 형태가 있고 1인 가구. 그럼 1인 가구는 또 누구냐? 그러니까 1인 가구 자체가 혼자 계속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동거 속에서 1인 가구일 수 있고, 아니면 친구랑 살다가 1인 가구 주거 정책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 1인 가구를 찢어지는 사람들 주변에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국가가 상상되는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관계성에 연루되어 있는 개인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아니라 계속적인 형태적으로 한몸을 가지고 그다음에 청소년 한몸을 가지고 그러면 청소년들도 비운동거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정책을 받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관계를 계속적으로 관계성을 박탈시키는 이런 방식을 한축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우리 사회가 고립되어 있다. 뭐 이런 고민 자체가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친밀성과 어떤 돌봄을 유기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실제 살아가고 있는 이 삶들에 주목했을 때 더 이상 그 구분된 1인 가구고 구분된 한몸을 가지고 그다음에 구분된 이상의 결혼이 아니라 우리 교차적으로 연결적으로 다양한 관계에 연루되어 있는 어떤 삶에 좀 더 주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그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 가족 상황으로 인한 어떤 차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캐나다의 이제 온트리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이 가족 상황으로 인한 차별을 반대하면서 모든 사람은 어느 시점에 또 어느 정도의 부양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상호 오전적으로 돌봄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족과 연결되는 정의로 이야기했을 때 훨씬 이 가족의 범위가 다양한 친밀성과 돌봄을 받는 어떤 사람들이고 그거에 어떤 기반에서 인권법을 기반해가지고 어떤 주거 정책의 차별이라든지 어떤 국가의 공공 서비스의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제시하고 보호하는 다양한 가족들을 보호하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가족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형태적으로 분류된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어떤 친밀성과 돌봄을 상호 오전적으로 유기적으로 하는 그 관계 자체가 만약에 가족의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표창할 수 있는 이 주거 정책을 권리의 문제로서 좀 더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이 관계성과 주거권이 되게 중요한 사회권의 핵심적인 어떤 정의로서 우리 사회에 조금 더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고 좀 괜찮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군요. 그 마이크를 쓰는 게 잘 들리시나요? 네. 그 세대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사실 본격적으로 청년 세대 할 때 그 세대와 다세대 가구 할 때 그 세대가 다른데 하필이면 말이 같네요. 그런 것들에서 네. 어떤 차이점들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관계성이라는 것을 끊어내는 방식이 아닌 걸로 이 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위원회 김경서 정책국장님이십니다. 청년주거회사의 특징적인 현상과 앞으로의 과제를 이야기해 주실 예정이네요. 안녕하세요. 멘달팽이 유니온에서 일하는 김경수라고 합니다. 앞에가 기조 발제에다가 약간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통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주거에서의 어떤 특징적인 현상들을 나타낼 수 있는 통계를 가져왔는데요. 2014년에 이제 3월에 발표했던 멘달팽이 유니온과 한국도시연구소가 함께 발표한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청년 가구 36%가 주거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 많이 경향신문이니 한국일보니 하는 데에서 많이 빈곤 비즈니스로 떠오르고 있죠. 비주택이나 고시원 같은 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청년 가구의 경우에는 70%가 넘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연구원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 2018년 주거실태조사 2019년에 발표하는 그 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를 비롯한 전체 가구의 자가 점유율은 모두 상승한 반면에 청년 가구의 그것만은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사실상 신혼부부 정책이 더 이상 신혼부부들의 어떤 주거 빈곤 상태를 더 이상 사실 보장해줄 필요가 없는 집단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것에 반해서 청년 가구의 경우에는 이어지는 주거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좀 지금의 청년 주거 빈곤이 여전히 그렇게 많은 부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2016년 OECD 국가의 연령별 빈곤율 통계를 살피면요. 빈곤이 노년층에서 청년층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고 청년 빈곤율은 중장년의 그것과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 다만 이는 신혼부부 및 비독립 가구에 의한 착시를 보이고 있는데요.
원가족으로부터의 독립 시기가 매우 늦다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은 이것은 사실 자산 기반 복지의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원 가구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 빈곤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통계가 함께 적동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여타 청년 가구, 그러니까 원가족과 거주하거나 신혼부부이거나 하는 그 세대 내에 있는 그 청년 가구들의 빈곤율의 2배 정도에 달합니다.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이제 과제나 실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짧게 썼습니다. 많이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서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2008년 이후에 청년층의 주거비중이 새롭게 떠오른 이후에 여러 정책적인 시도가 존재했죠. 가장 큰 흐름으로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완하고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라면서 등장한 행복주택 및 청년주택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공급되어 온 행복주택은 이전의 공공임대주택이 기존에 포섭하지 못했던 그런 계층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과 비교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좋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으나 몇 가지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 결함들은 사실상 청년주택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를테면 1인 가구의 공간 형태를 원룸으로 제한해서 공고화된 어떤 임시적인 상태로서의 청년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면과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임대료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을 표현할 때 늘 정상성과 자본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어떤 정상가족에 기반한 그런 체제를 중시하는 그 공공임대주택에서도 배제되고,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빈곤한 상태로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해서 나타난 행복주택이나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들을 또 너무 비싸서 이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늘 하는데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서도 청년주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족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어떤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도 이런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8년 10월에 이제 개별급여의 주거급여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30대 미만의 경우에는 원가족과 거주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혼인을 하지 않는 한은 개별가구로 인지되지 않으므로 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 인정액이 원가족과 합산되기 때문에 원가족이 수급가구에서 탈락될 것을 매우 염려해서 수급가구에서 굉장히 탈락되는 것이 몇만 원 차이로 쉽게 탈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리는데요. 이를테면 실질적인 주거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주거비는 따로따로 나가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는 소득 신고에 잡히지 않는 불안정한 아르바이트를 찾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명예를 빌려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하는 처지인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사업주의 협박에 시달릴 수 있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 가지의 사례가 있는데 크게 이 두 가지가 가장 어떤 주거권에서의 문제를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정책에서의 문제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들고 왔습니다. 이것의 원인이 무엇일까 맨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청년들의 주거빈곤은 어떤 아주 크게는 저희가 맨날 말하는 것으로는 금융자본주의가 굉장히 문부식에 발전해서 여기에 따른 어떤 자산 불평등이 큰 축의 원인이라고 본다면, 또 한 축에는 청년들의 주거빈곤은 가구 형태에 대한 제한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서 사실은 인구 정책으로서 주거 정책을 활용했을 때 인구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인구에 포함될 수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배제되는 것이 되는 거고, 실제로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 정책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구를 재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에게만 이렇게 주거 정책이 돌아간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실은 그 인구를 재생산한다는 것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사회적인 기능을 한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기반한 복지 정책을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거리로는 여러 가지를 좀 두서없게 나열을 해놨어요. 사실은 시간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비장애인 중산층의 남성의 얼굴을 한 청년들, 사실 청년이라는 어떤 말씀해 주셨듯이 세대를 분절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늘 대상들을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호명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늘 청년은 왜 비장애인인 어떤 되게 젊고 건강한 막 이렇게 산업 여건으로서의 막 그런 청년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일까? 왜 나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일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이것이 주거권을 분명히 침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원가족과의 헤어짐이 필요한 혹은 원가족으로부터 이전받을 자산이 없는 청년들의 주거 상황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이 사실은 저는 계급을 가장 첫 번째로 만드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계급의 결정 수단이기도 하고요. 흔히 가족을 굉장히 사적인 공동체로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안에서의 폭력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개입을 주장하지만 사실 이들은 무엇보다도 경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그래서 이들에게서 물려받을 계급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구 정책으로서의 주거 정책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주거 정책이 지금 신혼부부에게 3조 원이 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다변화된 생활 형태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했을 때 생기는 이런 차별과 공백들을 우리가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 이 자리에서 사실은 함께 논의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좀 초청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면 청년들 그 이후에는 어떡하냐 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 제 주변에는 비혼으로 살고 있는 40대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복지정책에서 포섭되는 영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시기 이후에 빈곤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 청년 주거정책이 이들을 제대로 이렇게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은 그냥 주거 취약계층에서 탈락이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랄까 정상 가족과 자본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정상적이지도 못한데 자본을 가지고 있지도 못한 사람들에 대한 주거 정책이 계속해서 생겨나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 주거 문제로부터 청년이 포성하는 바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쭉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보시듯이 장애와 인권 발바닥 훈련 김지영 선생님의 글인데요. 이거를 괜찮으시면 가장 마지막 순서로 장애여성 공감에서 진경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 앞단에 제가 읽는 걸로 가름을 하고 논의를 이어서 좀 해보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호연님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에서 오신 호연님의 청소년 주거권 관련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연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청소년 주거권 이 단어가 너무 생소하고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단어는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생소하게 다가오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현실은 훨씬 더 저는 무겁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 이제 네트워크의 문제의식으로 좀 이 청소년 주거권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청소년 주거 현실이라는 것이 선택권이 없다라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집을 나오게 되는 이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임시거처들을 반복적으로 다양하게 옮겨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흔히들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가출 청소년이라고 부르죠. 근데 가출 청소년은 되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비행 청소년하고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집을 나오면 집이 없는 상태 자체에서 출발하기보다는 왜 집을 나왔냐 이게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되죠. 그리고 청소년 가출은 탈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문제가 설정될 때는 비청소년들이 가출의 이유를 문제 삼아서 허용되는 서사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문제적 상황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문제적 청소년이 됩니다. 그래서 설득적일 수 없는 경험은 헬가정에 타당한 이유로 여겨지지 않죠. 그래서 이 피해자가 되어야만 하고 자신을 집을 나온 이유를 설명할 때 불행 서사에 가두게 되는 상황들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이 이 논의의 장에서 대표성을 획득하게 되는지 이게 저는 청소년 주거권 운동에 매우 방향과 중요하게 연결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피해자라고 얘기하지만 등록된 피해자여야지
그다음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청소년들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황일 때는 어떤 지원도 받기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보호주의를 넘어서 권리로 주거권이 얘기돼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여전히 그 담론을 저희가 만들어가야 되는 어떤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아 그럼 시설에 가면 되지 않냐. 그 많은 시설을 두고 왜 길거리에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 부모의 어떤 통제, 여러 가지 갈등, 어려움 이런 것들이 싫어서 집을 나왔는데 시설의 규율과 통제 하에서 다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게 사실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설을 또 주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을 집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이 청소년들이 집을 나오면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이제 집을 나왔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치러야 되는 일상의 대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청소년 주거권 자체의 이 이야기가 되게 생소하게 되는 것은 이 담론 자체가 사회적으로 부재하기 때문인 건데요. 저희가 이 청소년 네트워크, 주거권 네트워크를 시작할 때 기존 연구들을 이제 좀 참조할 것이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청소년 주거권을 키워드로 하는 연구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 주거권은 그나마 있어요. 예, 근데 청년 주거권 키워드로 이제 그 제목을 단 연구는 거의 없다는 거. 볼 수 있는 거 뭐 아동의 가정 환경, 주거 환경이 뭐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청소년과 주거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제로 이제 설정되지조차 못한 상황인 거고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 주거는 가족이 책임지는 문제이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가시화되지 못한 담론이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목받지 못하고 삭제된 주거 문제를 사회 담론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게 저희 네트워크의 문제의식이고요.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하셨지만 서울시에서 이제 사회적 가족 실태 관련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미 청소년 중에는 사회적 가족을 구성하면서 살아왔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가족 구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없죠. 청소년들은. 그래서 주거권의 이 관계, 가족 구성권과 주거권의 관계를 또 잘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왜 보호시설로의 입소를 거부하거나 이동을 반복하는지 이들이 혹은 이 청소년이 살고 있는 집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경제사회 정책적 장벽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저희 네트워크의 논의 속에서 이제 채워져야 되고 올 한 해 이런 얘기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참조할 수 있는 경험과 운동들이 있죠. 저희들한테는 참 고마운 상황인 건데요. 홈리스 운동과 장애인 탈시설 운동이 사실 저희들한테 중요한 참조점을 주었고 이분들하고 간담회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네트워크는 2019년도에 이제 청소년 지원 기관 이제 그동안 문제의식은 계속 있었지만 이제 모임이 이제 구성된 것은 올해입니다. 그래서 지원 기관들과 단체 종사자 활동가들, 인권 활동가들, 변호사들이 모여서 올해는 청소년 주거권을 위한 법정책 논의와 실천 활동들에 관련 논의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연구들하고 올해 이제 주거 관련 법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몇 가지 발견한 점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한국에 지금 주거 지원 관련된 정책과 법을 다 이제 좀 촘촘히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청소년 주거와 관련된 어떤 지원과 법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저희 네트워크에서 이제 좀 몇 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8세 미만 청소년은 독자적인 주거 취약계층이나 주거 빈곤이나 주거 위기를 경험하는 자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시설보호 아니면 가정보호라는 선택지만 존재해서 주거지원 대상조차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18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좀 달라지는 체계예요. 그래서 18세 이후에는 그래도 선택권이 조금 높아지는데 많지는 않죠. 근데 18세 이전에는 거의 이렇게 약간 전무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주거 지원만으로 접근하는 정책은 이제 소년소녀 가정 등의 전세 지원 정책 정도인데 이거는 정책적으로 규모가 점점 줄어드는 거를 지향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18세 이후에도 이제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와 이제 시설에 있어서 종료된 아동, 이제 나오게 되는 아동과 아닌 경우가 크게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의 관계가 매우 중요시 되는 상황인 건데 주거와 관련해서 청소년이 어떤 자립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보호자가 어떤 부양이나 보호 능력을 중심으로 그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외 청소년 주거 지원 정책들을 살펴보니까 사실 이미 청소년 홈리스라는 단어들이 존재하는 거죠. 서구나 미국에서는 그런 정책적 단어도 있고, 근데 저희 고민은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 정책은 국가에 등록해야지 지원되는 시스템이잖아요. 모든 정보를 축적하는 시스템인데 사실 청소년들이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어떻게 지원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같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찾아보니까 자료들을 요즘은 한 사회 시민의 자립을 얘기할 때 주거 우선 정책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영국 경향도 그렇고. 그래서 청소년 쪽에서도 이제 주거 우선주의가 얘기되고 있고 다른 이제 해외 사례에서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자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집이다라는 거죠. 집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지원들이 결합되었을 때 이것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연구 경향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지원들이 실제로 지원 방식에서 그런 방식이 조금 얘기가 더 많이 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청소년 자립과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이야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청년이랑도 비슷한 연령대적으로 나누는 그런 거기도 하고 저는 이 말이 참 너무 공감이 갔는데 그러니까 집을 나온 이유보다 있는 집을 나온 상태 그 자체로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빈번히 들으셨을 말이 집 나가면 고생인데 그걸 왜 그렇게 나온 애들을 지원해야 하냐라는 이야기가 결국 좀 떨어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동 주거와도 또 관련해가지고도 저도 개인적인 궁금증도 있고 또 말씀해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완진 한국 여성인의 활동가 그래서 네, 안녕.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거 여기 섭외 받고 준비하면서도 가족 구성권 연구소라든가 청년 민달팽이 인연하고 얘기가 많이 겹칠 것 같다. 그리고 성소수자 주었거나 그래서 최대한 그 내용을 피해서 간략하게 좀 가져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겹치네요. 네, 일단 그 문재인 정부 2017년 이제 주거 로드맵을 발표했었고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공공임대 대량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제 신혼부부에게 임대택 굉장히 우선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 다자녀 가구에게 이제 가점이 부과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서 주거 정책이 좀 시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거는 얼마 전에 1인 가구 조례를 경기도에서 1인 가구 정책을 이제 좀 수립한다고 하면서 경기도에서 불러서 제가 한번 갔는데 제가 이제 그 1인 가구라든가 비혈연 가구를 어떻게 공공임대에서 할 것인가 정책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방문하시더라고요. 그 1인 가구나 비혈연, 비혼인 가구를 국가가 권장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와 이거는 너무 이미 권장하지 않아도 제가 그래서 방문했죠. 아니 이미 권장하지 않아도 30%가 입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여전히 이제 그 관점이 굉장히 국가 정책에서 통하고 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현재 이제 주택청이나 가점제 같은 것들을 보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결혼 여부에 따라 가점제가 자동 적용되고 있는데 30세 미만의 비혼일 경우에는 이 무주택 산정 기간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비혼이 아닐 경우에도 무주택 산정 기간으로 들어가요. 굉장히 결혼을 한 경우에 집이 없이 사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주택자로 보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별 인근 격차가 한국에서는 100대 64로 굉장히 큰 편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건 2017년에 서울시에서 전체 20대부터 80대, 그러니까 전 연령대에 걸쳐서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했었을 때 그 이제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원룸이나 고시텔에 이제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비중이 남성 1인 가구 비중보다 좀 낮았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살펴보면 그 주거 선택 시에 치안이나 안전성을 여성들이 훨씬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낮은 소득이나 불안정한 고용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거비를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특히 이제 성별 인근 격차가 40대 여성에서 제일 많이 높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까 민간평의위원회에서 김경선님도 말씀하셨지만 40대 여성은 실질적으로 공공임대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들어가 있지 전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이제 뭐 인간다운 주거생활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상 최저 주거 기준의 방의 개수나 면적, 시설 외에는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정성이나 쾌적성, 그래서 방음, 특히 보안 이런 쪽에 이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전혀 없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정책 제안은 그 최근에 5평 집이 되게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경기도에서도 일단 2011년에 이게 최저 주거 기준이 한 번 개정됐더라고요. 2011년이 벌써 10년 전이고 사실상 한국에서 이제 가족 변화라는 것은 10년 동안 뭐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변화했는데 이 최소 주거 면적조차도 지금 10년 동안 요즘 부동의사가 그래서 이거를 되게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물리적 기준뿐 아니라 안전 기준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올해 이제 공공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여성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일단은 좋긴 좋다. 일단은 뭐 일반 민간 임대 하는 것보다 좋긴 좋다. 근데 인덕션 밑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거 세탁기, 드럼 세탁기가 있는데 집이 4.2평이에요. 그러니까 그 드럼 세탁기 문을 닫으면 이쪽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화장실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죠, 집이. 근데 4.2평에서 어떻게 이렇게 공간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매입 임대에 사시는데 거기도 4.2평인데 에어컨에 실내기가 베란다에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정책 제안은 좀 공공임대주택을 일단 무조건 확대를 해야 되고 너무 낮으니까요. 근데 이제 무주택 산정 기간에서 결혼 여부 가점을 기준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이건 저희가 그냥 임의로 적은 건데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임대료 차익을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한번 고려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거는 이제 미국, 영국이나 홍콩에서 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비혼 여성, 물론 비혼 여성이 다 1인 가구인 것도 아니고 1인 가구가 다 비혼 여성인 건 아니지만 여성들과 이제 주거권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을 때 여성들이 공공임대를 또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그 집주인과 쓸데없는 신랑이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집 분쟁이 났을 때 굉장히 이제 성별 위계가 굉장히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에서 3법이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그 3법 안에 임차인 프라이버시 보호 조항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퀴즈랜드 호주에서 있는 퀴즈랜드에 여기에 세입자 사생활을 존중하고 출입 같은 것들을 굉장히 사전에 고지하고 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제발 그 주거 정책을 펼 때 그러니까 저출산 정책으로 주거 정책을 몇 년간 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을 때는 좀 재고를 너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입니다.
많아서 고민이라고 해주셨는데 겹쳐서 저희가 이렇게 모였겠죠. 네. 그래서 네.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저희도 막 페어모임 같은 거 할 때도 한번 막 주거 안전 실태 조사 이런 거 좀 해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여성분들이 평균 그 주거비가 한 10만 원 정도 더 지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말씀해주신 이런 경향이 비용으로 드러난 걸 또 하겠죠. 그래서 사실 저희 안에서도 회원분들 안에서도 같이 그러니까 사례 구체적인 사례들을 받았었어요. 그랬을 때 그게 나타난 다양한 경험들, 실제적으로 어떤 물리적 폭력을 당하지 않더라도 위해가 되었던 그런 경험들을 보면서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참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 안에서도 공감하는 계기도 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1인 가구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런 포인트들을 몇 개를 쭉 적어놓고서 이야기를 이어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소수자 차별 반대 운동에서 오신 유민희님과 성소수자의 주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성소수자 인권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제일 먼저 아마 떠오르시는 거는 뭐 퀴어 문화 축제 관련돼서 정부와 뭐 집회 자유 관련돼서 침해 논란이 있다든지 학교 안 종교 안에서 정체성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의 문제라든지 혹은 뭐 NGO 법인 등록을 하려고 했을 때 뭐 단체 등록을 거부한다는 결사의 이런 류의 좀 자유권적인 상황을 좀 더 많이 떠올리게 되고 언론에도 그런 게 좀 더 가시화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막상 성소수자 당사자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있는 얘기들을 보면 사실 매일 일상에서 부딪히는 절실한 문제는 이제 노동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주거라든지 빈곤이라든지 그런 사회권적인 문제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비일상적인 정체성이라고 느끼셔서 그런지 그런 얘기가 되게 덜 가시화되고 저희도 운동 안에서 이 이야기로 좀 모으는 거가 이렇게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는 되게 자기가 어떤 팁을 가지고 개인으로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자기 방어 기제 뭐 이런 거로 되게 해결이 되고 권리의 언어로 스스로 되게 이걸 의미화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당사자 집단도 이거를 이제 인파워링 하는 그런 방법을 찾지도 못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너무 그런 의미에서 감사드리는 자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성소수자 주거 접근성이 뭐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빈곤의 문제이기도 하고 생태적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소수자 사람이 이제 뭐 단일한 정체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성으로서 겪는 일, 장애인이라서 겪는 일, 미주민으로서 겪는 일, 청년이라서 겪는 일, 청소년이라서 겪는 일, 그런 것과 이제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성소수자 주거권에 포커싱해서 좀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성소수자에게 있는 법적 어떤 사회적 차별로 인해서 빈곤과 연결이 될 수 있고 이게 주거권 침해로도 이제 간접적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뭐 사회 규범적 문제와 이제 얘기해보자면 뭐 한국에서 이제 되게 흔한 그런 자력 문제, 부모로부터의 증여를 통해서 또 혼인 시기에 주거를 확보하는 그런 관행이 정말 이제 흥미가 있잖아요. 근데 성소수자 층에서는 이거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뭐 정말 농담처럼 돌아다니는 게 일단 그걸 받고 나서 커밍아웃을 해라. 안 그러면 그 너의 상속분은 이제 없다. 뭐 그런 식으로 가족 지지 사적인 수단으로 이제 자유구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런 소수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뭐 동성 커플에 대한 공적 기인정 문제. 그 흔한 전입 신고를 할 때도 두 사람 무슨 관계인지 소리 듣기 싫어서 인터넷으로 신고한다는 분도 있고, 제 주변의 분들도 이제 청년 세대 일각으로 이제 응모를 해서 이제 막상 들어가봤더니 두 사람이랑 반려동물 막 3마리 있는데 살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배우자의 주거 관련 권리들 있잖아요. 사망 배우자 재산의 상속, 그리고 아까 김순환 대표님도 말씀하신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승계권 이런 거로 되게 벗어나 있고, 또 본인들이 벗어나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 이제 정말 나쁜 순간이 있기 전까지 모르기 때문에 나쁜 일이 있고 나서 완전 정말 길거리로 나앉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적정한 주거에 접근할 권리 있어서 많은 어려움에 이제 직면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정치하는 정체성, 성별 정체성과 이제 아이디 카드의 정체성을 해치하지 않는 측면으로 인해서 임대인과의 관계에 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처음에 입주하실 때의 성별에서 이제 트랜지션을 하시고 나셔서 집주인이 뭔가 사람이 바뀐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괴롭힘을 당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이제 민우에서 말씀해주신 그런 퀸즐랜드 임대차 관련된 법에서 이제 뭐 프라이버시 관련된 그런 조항도 들어가고, 거기 이제 반차별 조항이 조금만 더 들어간다면 성적 제한 선별 정체성에 기반해서 임대인이 뭐 차별할 수 없다. 사실 그 외국의 차별금지법에 되게 많이 있는 요소인데 실제로 그거를 많이 보호를 받고, 동성 커플을 내쫓으려고 할 때 트랜스젠더 안 받는다고 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보호돼서 임대차 보호법에 그런 반차별적 요소가 들어가는 것도, 여러 정체성이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특별보고관이 방한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관찰 사항을 가지고 이제 정부 간담회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게 한번 번역을 거친 거라 이거보다 원래 더 좀 심각한 표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정책 초점의 바깥이라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제 성소수자 사회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그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구나,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에 이제 명시된 건 아니지만 이제 노령에서도 큰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성소수자 노령 문제 같은 경우 일본에서도 지금 많이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청년 시절부터 컴아웃해서 이제 사신 분들이 일단 노령 세대로 접어드셨거든요. 그래서 뭐 실보험에 갔는데 뭐 실보험이 약간 종교적 색깔이 있어서 이제 성소수자 정체성 가진 사람들한테 뭐 차별을 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지금 서양에서 되게 많이 들리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좀 반차별 성격이 강한 그런 지역 어떤 사회복지기관 이런 네트워크를 갖추고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성소수자 노령 문제도 좀 더 많이 가셔야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하려는 작업도 성소수자 주거권이 인권의 문제,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기재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도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많은 목소리를 이제 듣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거권을 오늘처럼 반차별의 렌즈를 본다는 게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희가 성소수자 인권 관련해서 여러 이제 현장을 보다가 예를 들면 성소수자 수용자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뭐 이제 동성애자인 게 알려져서 갑자기 독거 수용을 한다든가, 이제 자기 성별과 맞지 않는 트랜스젠더인데 뭐 원하는 이제 거기 못 보내주니까 뭐 독거 수용, 약간 징벌적인 독거 수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소수자 수용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되게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자들은 수용자 권리가 기본적으로 바닥인데 거기에 반차별을 들어본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거권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바닥이 낮은데 이걸 보편적으로 반차별적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게 뭐 어떠한가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뭐 정책 담당자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지금 계속 특정 집단의 어떤 분자적인 얘기로 보니까 이게 지금 보편적인 권리 인지가 안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의 권리를 이제 보편적인 특정한 주거 권리의 시선으로 봐야 사실은 주거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제 그 전에 어떤 주거 좁은 의미의 어떤 빈곤에 대한 복지로서의 방식이 앞으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오늘 소수자들 그리고 인구 변동 상황에서 너무나 자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 너무 감사드리고 더 많은 얘기를 저희도 모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것 중에 진짜 생각났던 게 유엔 특별보고관이 왔을 때 전반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어떤 글로벌 대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의 주거 상황이 여전히 이렇게 열악하구나는 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또 특히나 굉장히 쇼크를 받았던 것이 말씀해주신 이주민 이주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것들을 아주 강력한 이제 우려와 비판을 말씀해주셨던 것들이 있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셨던 게 한국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 먹고 살기에 바빠서 자신에게 주거권이 있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거권이 있거든요. 이어서 재단 법인 동천에서 오신 안녕실님과 주민 주거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천에서 일하고 있고 이주민 주거권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녕실입니다. 먼저 외국인의 주거권까지 또 보장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계신 분들은 당연히 또 동의하시겠지만 이제 주거권은 보편적인 권리이고, 또 그래서 그렇게 국민에 한정하지 않고 그 주민의 권리로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외국인 이주민의 경우에도 어떤 기본적인 사회 안정망까지는 보장을 해야 한다라는 점을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특별법관 왔을 때에도 이 점을 말씀드렸었고, 그 확보의 권고에서도 한국 정부의 이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없는 지원과 사회 안정망을 보장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250만 명 정도 살고 있고, 장기 체류, 그러니까 여행 오는 사람 말고 장기 체류하는 사람은 17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살고 있는 인구 대비 한 3% 정도에 해당하고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결혼 이주민 등등이 많이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거 실태조사 같은 걸 할 때, 특히 비주택 실태조사 같은 걸 할 때 이제 이주민들 전혀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현장에서 보는 그런 현실 외에 어떤 국가적인 실태조사는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회권에 있어서 특히 이주민은 어떻게 정부는 당연히도 배제하고 있다라고 이제 아주 당연히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급여나 공공임대주택 이런 데에서 아주 일부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제 한국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결혼만 해서도 안 되고 한국 국민인 아이를 이제 양육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직계 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만 기초생활수급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있고요. 공공임대주택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더 약간 까다롭게 기초법 그 수급권의 경우에는 이렇게 혼인 단절 사유 이런 거를 이제 소명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이 되기도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이것도 더 까다로워서 완전히 이혼 소장을 제출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입증을 해야만 이 결혼 이주민의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어떤 한국 국적자와의 관계 중심으로 사회권을 보장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우리 공동체에 편입한 정도, 한국 사회에 살아간 기간이라거나 삶의 터전을 마련한 정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사회권을 보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점을 이제 반영을 해서 사실 저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까지 할 뻔은 했는데 발의도 또 이제 여러 여론들에 의해서 발의도 못하고 이제 좌초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속한 이주민 주거권 네트워크는 사실 이제 이주 노동자 주거권에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농축산업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많이 살고, 또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간에 살면서도 그 주거비를 월세를 이제 아주 다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공개가 되고 문제가 됐었어가지고 이제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저희가 진행을 한 바 있고요. 또 많이 문제되는 게 컨테이너에서 이제 공단에서는 컨테이너에서 살도록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에서 이제 겨울에 난방기가 이제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아서 특히 이제 이주 노동자분들은 더운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여름보다 겨울을 더 살기 힘들어하시는데, 그래서 화재 사건이 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화재 사망 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네트워크 활동을 했었고, 이 부분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 외국법이랑 근로기준법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개정 운동을 해서 일부 개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바꾸고 싶을 때도 자기가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주가 원래 제공하기로 했던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럴 경우에도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들이 이제 일부 반영이 돼서 개정이 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주 여성 노동자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이제
샤워실, 화장실 이런 데 잠금 장치는 뭐 대부분 당연히 없고 사용자가 그 방 열쇠 당연히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래서 성희롱 등 성폭력의 문제도 아주 심각하게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법이 일부 개정되긴 했으나 아직까지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숙의 위기에 처한 그 미주민들이 많이 있는 걸로 특히 요즘 이제 서울역 부근에 가신 아울리치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 동포나 뭐 이주민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노숙인 복지법이 이제 보건복지부의 법 해석상으로는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런 노숙인 쉼터 같은데 이제 외국인들이 전혀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 뭐 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만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저희는 지금 계속 제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법무부랑 보건복지부의 이제 지침상으로 행여 외국인 등에 대한 관리 체계라는 데 있어서 행여 외국인이 발견되면 뭐 다른 아무 사유가 없더라도 체류 그 기간이 남아 있더라고 하더라도 체류 기간을 취소하고 출국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 사실 이걸 통해서 진짜 출국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저희가 직접 접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명시적인 이런 규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특히 이 부분은 빨리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이라는 개념으로 어떤 뭔가 권리를 보상처럼 제공할 때에 그럴 때 각각의 개인의 삶을 담아내지 못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되게 와닿았던 것은 여기도 보면 대한민국 국적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이제 수급권자로 인정이 되는데 그것도 좀 뭐랄까 충격적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는 그러니까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자녀는 한국인이 되고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자녀는 한국인이 안 되었대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아빠가 한국인이어야지만 자식도 한국인의 국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다층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격벽이 처해져 있는가 그런 것들도 좀 공감이 갔었고 비주택이라고 할 때 대표적인 사례가 지옥보 전재업탑 고시원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비닐하우스의 고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대표적인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들이 누구인가라는 점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어서 장애 여성 공감의 진경님 이야기를 듣기 전에요. 괜찮으시다면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김재환님이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권 현황과 과제라는 이야기로 글을 써주셨는데 요거를 제가 간단히 읽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최근까지 주택 정책에서 배제되어 왔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에 장애인 특별 공급이 시작되었으며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주거 분야가 포함되었고 2009년 국토해양부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주거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2012년 제정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에 의해 2015년도에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 가장 최근의 자료이다. 장애인 주거권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장애인은 단순히 주거 취약계층의 일부로 취급되어 왔다. 특히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장애인들은 정해진 기한도 없이 개인의 자유와 역사를 담보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수용되어 왔으며 근래 들어서야 몇몇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 유린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채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온 장애인 거주시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며 그 인원이나 실태 등이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이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용역 사업으로 2017년도에 진행한 중증 정신장애인 시설 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 방에 3명 이상이 거주하는 비율이 무려 91.2%에 달하며 한 방에 5명을 초과하는 비율은 40%에 달하고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못하며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에서의 자유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즉시 시설에서 나가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중 과반수를 넘었으며 탈시설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도 전체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이 거주 장소 제공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런 결과는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2019년 UN 주거권 특별보고관 레일라니 파르하는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취약계층이 주거권에 있어서 상당한 차별과 배제를 받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특히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부족함을 꼬집었다. 장애인에 대한 주거 정책은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 상황과 환경, 욕구에 따른 생활 지원 서비스의 제공이 동반되어야 함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8월 22일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는 집단시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개인에 대한 통제와 관리, 집단적 생활로 인한 개인의 의사와 욕구 제한, 종사자에 대한 의존과 지리적 격리, 일상생활의 반복으로 인한 인간 발달 기회의 상실과 열악한 개개인의 삶의 질 등으로 인해 거주시설은 구조적으로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서울시, 전주시, 대구시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넘어서는 국가, 즉 중앙정부 차원의 분리된 거주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의 보편적 거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탈시설 로드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탈시설 자립생활 운동의 영향으로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회복하려는 움직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주거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주거 지원의 방향을 살펴보면 1. 다양한 주택 제도와 이용 가능한 주택 정보를 제공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주거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전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상담을 통해 대기 리스트를 작성하여 지역별로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장애인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자격 조건과 보증금 책정을 통해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3.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화장실 구조 등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편의시설이 주거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또 자신에게 맞게 주택을 개조할 수 있도록 개조 비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 4. 지역사회의 주거지가 또 다른 시설의 형태가 되어 차별과 배제 공간이 되지 않도록 지역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갖춘 외부 환경이 필요하다. 5. 물리적 공간 제공을 넘어서 삶의 질이 보장되어 안정적으로 살아가면서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인적, 물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탈시설에 중심을 둔 장애인의 주거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최근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서울시에서 시민복지 기준이라는 기준을 별도로 책정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올해표가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지원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거기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한 이야기로도 그 목표가 둘 중에 하나로 이제 되었었는데 노인분들도 포함해서 장애인분들도 그러니까 빨래 건조대가 너무 높이 달려 있어서 또는 그걸 널기 위해서 방바닥을 오랫동안 기어서 아주 어렵게 빨래를 넣는 것들 이런 생활의 어려움들로부터 자립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정책적 방향과 같이 이어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이제 공감이 가는 내용과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장애 여성 주거권에 관한 고민으로 장애 여성 공감의 진경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장애 여성 공감의 활동하고 있는 진경이라고 하고요. 사실 최근에 주거권에 대해서 단체 내부에서 좀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을 못해서 그냥 좀 간단한 내용으로
가지고 왔고 이 자리에서 또 다른 분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저도 단체로 돌아가서 다시 고민을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해 주신 이제 탈시설 장애인 주거권의 문제랑 좀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장애인 주거권을 둘러싼 전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일단 가장 두드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차별의 문제인데 실제로 체감을 많이 하게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임대 시 이제 장애를 이유로 거부를 하는 문제들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희 단체 활동가나 회원들을 비롯해서 주변에서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고 현재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한국에 있지만 굉장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적절하게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장여성 공간 같은 경우에도 2010년에 사무실을 한번 이사했을 때 이제 임대 과정에서 이제 거부를 당해서 그때 당시에 너무 분노가 심했는데 빨리 이제 다른 사무실을 알아봐야 되니까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분노를 어떻게 승화시키지 못했지만 뭔가 그 임대 시의 거부나 이제 차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뭐 고용이나 특히 뭐 교육 현장에서의 배제나 이런 부분과도 차별과 다르게 그 이후에 빨리 이제 다른 집을 알아봐야 된다 이런 이제 상황으로 인해서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공공 영역이 아닌 상황일 때 그 개별적인 집주인을 이제 진정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이제 그런 갈등들 속에서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권리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그 장애 개발원에서 진행했던 연구에서도 어쨌든 장애 주거권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장애 차별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잘 이제 크게 변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대응이 좀 어렵다고 느끼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집주인이 임대를 거부할 때 드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뭐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 불이 날까봐 임대를 안 해준다 이런 이유도 굉장히 많은데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도 좀 많이 지체장애인이든 발달장애인이든 많이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주택의 역할과 관련돼서 짐작하시겠지만 장애인 가구는 이제 일반 보통 비장애인 가구와 비교했을 때 공공임대에 이제 거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사실 주택 공급 외에 이제 한국의 공공주택이 어떤 부분에서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고민은 하고 계시겠지만 체감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올해 장애와 관련된 이제 무슨 판결문을 검토하는 작업을 하다가 2017년에 LH가 소송을 냈던 건을 보게 됐는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거주자가 발코니랑 이제 거실 문턱을 제거하고 몇 가지의 이제 주택 개조를 진행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불법 구조 변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걸 통보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집을 나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있으니까 결국에 이제 소송까지 진행이 됐고 물론 이제 재판에서는 패소를 했지만 어쨌든 저는 이게 약간 공공주택이 해야 될 역할을 너무 역할을 하지 않은 걸 넘어서서 굉장히 좀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보완에 이렇게 개별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들을 오히려 좀 많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주택 개조의 문제는 이제 주거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몇 년 전에 SH가 이제 장애인 개발원이랑 이제 MOU를 하고 주거 편의,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주택 개조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주택 개조를
있다고 해도 어쨌든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특히 민간 임대인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고 원상복구의 문제들로 인해서 잘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사실 주택을 개조하는 것도 개조했지만 처음에 시공을 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주거 형태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모델들이 더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부분은 워낙 많은 분들의 문제로 이야기하셨고 특별히 더 이제 언급할 게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이제 공공임대 중에서도 이제 접근성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많은 특히 이제 지체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임대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신형 아파트인 경우에는 지어진 아파트,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제 임대료가 낮다고 해도 너무나 많은 이제 관리비가 너무 비싸서 사실 선정이 돼도 주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주거별 부분에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장애계 안에서는 사실 이동권의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주택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제 공공임대 주택들이 굉장히 변두리에 많이 건설이 되고 있고 땅값이 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곽 지역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고 기본적인 공공 인프라와 이제 분리돼서 한국은 이제 짓고 나서 뭐 하자 이런 주의가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이제 지역들인 경우에는 나 이제 굉장히 경사가 심한 산꼭대기에 위치한 이제 주택의 경우에는 외부와의 연결이 굉장히 어렵고, 제가 지금 이제 하남 쪽에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앞단지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동료가 아파트가 그 이후에 선정이 돼서 이제 이사를 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사를 오기는 했지만 그분은 시설을 타고 있는데 지하철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그리고 서울시의 콜택시는 인근 이제 경기도 쪽에는 들어가는 거는 인근에 가능하지만 나가는 거는 서울시 콜택시를 부를 수 없고, 하나는 콜택시 자체가 거의 운에 맡겨야 하는 거의 6, 7대 정도밖에 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주거 지금 거의 조금 있으면 1년 될 것 같은데 본인 집인데도 집에서 잘 거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접근성의 문제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고민들은 사실 굉장히 또 올해 몇 년 전부터 어쨌든 공동주거나 이제 협동조합주택이나 다른 식의 어떤 대안주거 모델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 됐을 때 그런 주거 모델이 장애 여성들에게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고, 그 단지 이제 물리적 접근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 공동주거 형태의 모델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발달장애 여성의 독립과 이제 주거권의 문제들은 최근에 공감에서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발달장애 여성 회원들의 경우에 이제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부터 실제로 독립을 했을 때 이사를 하고 집을 관리하는 부분이나 집주인과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했던 사례가 최근에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이제 고민들이 좀 들고 있고, 서울시에서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 서비스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체험홈이나 자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탈시설 장애인 대상으로 많이 이제 정책이 세팅이 됐었기 때문에 실제로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이제 주거를 좋은 걸 확보하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이 어떤 독립을 체험홈의 형태에서 생활하면서 준비하는 방식을 일단 뭐 제도나 정책에서는 시도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는 좀 청소년 주거권이랑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저희가 인권 침해나 폭력의 문제로 좀 만나게 되는 장애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임시 주거의 선택지가 전혀 없다는 게 삶을 막막하게 하는 문제이고 이게 물론 이제 여성 폭력 지원 체계 안에서는 이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쉼터들이 있지만 사실상 이제 접근이 어렵고 그리고 꼭 쉼터여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장애에게서는 이제 장애인 학대 피해자 쉼터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임시 거주지가 꼭 쉼터여야 하는가 다른 선택지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학으로서 지금의 제도가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지금 떠오르고 있는 어떤 새로운 시도 같은 것들로 해결해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한 대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지금 저희가 좀 시간이 또 한정적이어서 짧게 한다고 했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20분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해 주셨던 앞서 말씀하셨던 분들 사이에서 좀 보태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들으시면서 드시는 생각들을 또는 뭐 정제된 게 아니더라도 당연히 고민들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 이렇게 막 보이거든요. 주택 관리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가시긴 하셨지만 다차원 빈곤으로 네,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계셨고 또 저출산 고령 사회에서 또 그런 사회에 대한 대안을 찾으시는 분도 계시고 아동 주거권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야기 나눠주실 게 있어요? 고민이나 나는 어떤 사람인데 뭐 어떤 주제가 관심 있어서 왔다 이런 이야기라도 부탄 없이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김동빈이고요. 네, 저희는 한 3년 전부터 아동 주거권 보장 활동들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 이제 어쨌든 주거권, 주거복지 취약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좀 그 분들 중에 가장 좀 최근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계층이 좀 아동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최근에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24일에 어쨌든 그 전국에서 이제 주거빈곤율이 가장 높은 시흥시 정왕본동에서 그런 아동 주거 국토부하고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그 주거 대책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아동 주거권 보장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이 그 아동을 하나의 주거 대상으로 보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 왜냐하면 아동은 뭐 혼자 세대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자녀 뭐 대책에 들어가면 되지 왜 아동 주거를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저희가 이제 계속 2017년부터 이런 아동 주거권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이제 도시연구소랑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연구에 대한 자문회의에 오신 그 이런 주거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조차도 따로 이렇게 아동 주거권만 얘기해서 정책이 나오게 되면 전부 다 이제 그런 좀 산별적으로 조금 정책들이 나오게 돼서 이 생애주기별 국민들이 다 이제 그 주거권을 누리기에는 좀 그 대상이 따로 나오는 게 지금 정책들이 어쨌든 대상별로 따로 나온 게 돼서 굉장히 좀 국토부나 이제 정책들을 만드는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는 이제 아동에 대해서 주거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계속 그 주장을 했었어요. 여기 뭐 계시는 분들도 다 좀 공감해 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이 열악한 주거에 살고 있어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제 정치인들한테
정책을 만드는 정책 일반자들한테 요구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좀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저희는 이제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성인분들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아동 주거 빈곤이 어쨌든 그 주거 빈곤이 대물림이 되더라고요. 아동기에 있었던 그런 주거 빈곤 상황에 처했던 아이들이 커서도 이제 청소년 주거 지금 문제도 얘기해 주시고 청년 주거도 얘기해 주시는데 이게 계속 이 대물림되는 걸 어쨌든 이런 사회적 문제를 초기에 좀 예방적 차원에서 개입하게 되면 그런 문제 사회적 비용도 좀 줄일 수 있고 사회 문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했었고 정말 그 대한민국 어쨌든 94만 명이라는 아동 주거 빈곤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한 아이들의 1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양쪽으로 정말 좀 그렇게 고통받는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그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해봤을 때 이게 저희가 보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의사를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이 주거 빈곤이 밖으로 드러나질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좀 심각했습니다. 그 원룸에서 정말 그 다자녀 아이들 엄마 아빠랑 이제 자녀 3명이 사는데 그 건조대 밑에서 자더라고요. 건조대 밑에서 자고 좁은 화장실에서 이제 샤워를 하다가 이제 세면대가 부러져서 얼굴에 이렇게 크게 상처도 나고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주장하고 연구하고 계속 세미나도 활동을 해서 계속 이런 좀 변화를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활동을 한 3년간 좀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좀 정부 정책에서 어쨌든 큰 주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민의 주거권을 보고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정책들이 좀 세우면 좋겠는데 이렇게 특정 계층도 좀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이제 그런 주거의 복지 정책을 좀 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어쨌든 아동 주거는 좀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어서 좀 얘기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은 소속의 한국행정연구원이고 전에는 부셔없이 소장으로 박수입니다. 지금 약간 말이 혼란이 있는 것 같은 거는요. 저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저도 계속 그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설명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아동의 투표권을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게 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은 아동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동이 속한 가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동만 떼갖고 얘는 주거 빈곤이니까 얘는 그럼 더 좋은 집으로 오려고 부모는 그냥 살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그걸 했지만 일본이 굉장히 빈곤하고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보다 어떤 의미로 보면 후진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2000년대부터 이미 아동 문제를 주목을 해야 아동과 부모가 같이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으로 지지 세력이 되는 거니까 그 좀 설명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동은 투표권이 없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신 건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는 지금 청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홈리스 얘기하셨잖아요. 청년 그 홈리스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이 진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바로 그 아이들이 일단 집을 나왔다는 건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와 있는 아이들의 원가정 복귀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만은 그럼 어떻게 해줄 거냐, 이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세워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앞으로 사회에서 계속 그런 어떤 말하자면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그래도 사회에서 제대로 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삶의 덕로를 할 건가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또 외국은 특히 마약이 많기 때문에도 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은 16세부터 시작되면 16세부터 24세를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주거만 해주는 게 아니라 또 아동은 주거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동이 아니라 사실 16세는 아동에도 들어가죠. 왜냐하면 18세 미만이 아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거기도 아동이라는 법률적 용어에는 들어가는 거라서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여기 말씀하신 다가 저한테도 정말 맞아. 지금 장애인 문제 심각하고 그러나 장애인은 또 그나마 이제 조금 여기 계신 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정말 그 외국에서 오신 이주 노동자라든지 정말 이런 오신 분들 다 문제인데 어쨌든 제가 지금 포인트를 삼고 싶고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이 말씀하신 아동의 어떤 나와 있는 이 아동들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주거와 그 사람들의 어떤 직업 경로라든지 해서 그 외국에 있는 시설들 가지고 외국에서 포여라는 게 여러 나라 프랑스에서 시작돼서 여러 나라에 가 있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와 직업 훈련 그리고 거기 나아가서 학교를 다니려고 그러면 학교까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고3까지 의무교육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젊은 분들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한 제가 3배쯤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고 이러는 걸 보니까 분명히 우리나라도 정말 성소수자부터 이주민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청년 홈리스들 뭔가 이렇게 변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딴 데서 얘기하는 것보다 여기서 얘기하니까 제일 가슴이 떨리네요. 네, 너무 좋네요. 네. 너무 불편해요. 어쨌든 오늘 여기 온 이유가 그동안 못 들어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었는데 너무 만족스럽게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진짜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동 문제에 포함해서 만 18세 미만에서 그냥 부모와 함께 사는 열악한 주거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부모와 같이 살기 어려워서 나온 청소년들에 대한 고민들에 대해서 진짜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그걸 공유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 부분을 저는 LH에서 그거를 소송을 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지원금을 줘서 수선을 하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그걸 이제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제 소송까지 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사실 장애인 비율이 있잖아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그럼 그만큼 사실 장애인을 위한 주택을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부분이 고민이 안 돼 있는 건가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이 확인이 필요하고 임대주택 정책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가면 좋겠고 그리고 장애인 이쪽 단체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해달라 그런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시설을 우리한테 맞는 시설을 맞춰서 공급을 해달라는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년 같은 경우는 민달팽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주장을 또 있고 아동도 이제 새롭게 주장하는 이제 세주는 이제 이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정책이 반영되는 것처럼 꾸준히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이제 어쨌든 스스로도 이제 하시는 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고민도 하셨는데 지난번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서울시 사회주택에 그렇게 장애인 단체 쪽에서 사회주택 짓는 거를 갖고 들어오셨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급을 이제 자신들에게 맞는 주거 형태와 커뮤니티 시설을 이제 공급을 스스로 이제 해나가시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맞춤형 임대주택도 LH와 어쨌든 가장 돈이 많은 건 LH니까 LH는 어쨌든 이런 새로운 형태들을 제안을 해주면 고마워하거든요. 한편에서는 또 자기들이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 어쨌든 실적으로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장애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A형 공공임대주택도 이걸로 제안을 해서 이제 필요한 시설들을 주거 형태와 커뮤니티 시설들을 확보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LH의 이제 담당자들에게 민원을 잘 제안을 하시면은 어쨌든 제안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 만들어내셔야 될 거예요. 이런 어떤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전문가들 많이 있으시니까 또 같이 이야기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을 주시겠다는 의도.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네. 근데 혹시 의사 진행 발언이실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주택이라고 하는 사회주택 공급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권지훈이라고 하고요. 어쨌건 이야기 알게 되어서 이제라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저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데 실제로 저는 중앙정부 그러니까 지금 주거 정책이라고 하는 게 너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다소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바꾸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의 툴로는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툴도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연희동에 집을 지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권을 땄고 그걸 진행하는데 물론 이제 시작하는 단계부터 연희동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계속 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근데 여튼 저희가 하면서 느꼈던 것을 좀 공유해드리고 싶어서인데 실제로 이제 장애주택이라고 해서 저희도 1층과 2층 정도는 유니버셜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해본 건축가도 없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사업성을 구성해본 팀도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시공 계약을 할 때 이 시공 계약을 적절히 서로 안 채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시공 사업자가 있을지도 궁금할 만큼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단기에 원하는 모양으로 되긴 어렵겠다 싶은데 여튼 근데 이런 시도가 되게 다양하게 돼야 이런 체력들이 빨리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시도됐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미달팽이 활동을 같이 했었는데 K2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본의 장기 니트 문제를 풀려고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공동 생활을 하는데 외국인 친구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원하는 빈집 사업 프로젝트가 있었고 저희가 그 사업을 받을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을 받아서 K2에게 이 집을 제공해서 K2가 원하는 입주자를 받으려면 그 입주자는 외국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돈을 그러니까 서울시 돈을 받은 채로 외국인을 받을 수는 없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번에도 K2가 집을 더 지어달라고 했는데 국가에게 받는 어떤 지원 사업과 연계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임대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입주 자격에 대한 이런 것들도 제가 생각할 때 당장은 싸우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외국인 이렇게는 생각보다 쉽지 않고 되려 어떤 예를 들면 사회주택 공급 시행자가 주택을 공급할 때 어떤 단체랑 협약을 하고 그 단체에게 주는 방식으로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단체가 위임받고 나면 그 다음은 입주자 관련해서는 굳이 국가가 혹은 아니면 서울시가 개입하지 않는 방식 이런 걸로 좀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다음에 또 되면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안 가고 있는데 사실 유민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거권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차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꺼내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눈에서는 되게 좀 배부른 소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분리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절대 차별과 어떤 이런 권리라는 것이 따로 가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이거를 저 분과 어제 사사주의 저분과 어제 잠깐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세션을 통해서 뭘 하고 싶냐라고 해서 했던 말은 주거권의 얼굴이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자리가 계기가 되어서 다음에도 다시 만나서
실질적으로 각각의 어떤 집단 특성에 맞춰서 주거권을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무엇이 있을까 좀 하나둘씩 개선을 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바람인데 네. 몇 가지가 이렇게 토론문을 쭉 말씀해 주시니까 보이더라고요. 뭐 대상자 가족 정책을 바꾸면서의 어떤 대상자의 확대 그리고 늘 그렇잖아요. 소수자 집단들이 이렇게 원가족을 탈출해 나올 때는 왜 늘 시설로 가야 하지? 뭐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그렇고 장애인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늘 어떤 시설에 갇히는 것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주입법에 넣을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같은 이런 법에 넣을 수 있을까? 혹은 주거기본법에 조금 더 확실하게 명시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논의들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빈곤과 상관없이 권리로서 보호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작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네, 각각의 영역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어지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절실함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실 조금 더 논의를 이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시간과 여러 가지 제약들로 오늘의 이 논의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이 자리에서 모든 어떤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이것이 좀 계기가 되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로 좀 절실하게 들어요.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문대팽 유니온 안에서 청년을 이야기했지만 청년의 얼굴로 사실 기존의 제도가 담아내지 못하는 변화된 우리의 이야기들을 좀 담아내고 싶은 활동을 해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고민할 수 있을까, 좀 보여질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이런 세션도 같이 좀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그 점에서 오늘은 크게 주거 자체의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참 중요하겠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다양한 정체성들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반영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 안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나왔던 것들이 사실 차별과 배제에 대한 것, 근데 정상성을 기반으로 든 예를 들면 저희 단체도 주거 상담할 때 항상 듣는 게 그 주거 침입 아파트에서 마음대로 문 따고 뭘 고쳐줬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월세방 사는 친구들은 뭐 비닐하우스에 사는 이주민이면 여성이면 장애인이면 이런 지점들이라든지 또는 생산성을 지닌 어떤 존재로서만 이제 국민, 시민,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공통의 이야기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 사례들을 좀 모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뵐 것을 좀 기대를 하며 오늘의 이 자리는 이렇게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북한 논의 입금이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거나 아니면 마무리를 해볼까요? 올라가셔서 하시면 돼요. 3시간. 네, 좋네요. 이렇게 일단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네. 모두 감사합니다. 3시 반부터